우리나라의 어느 대통령 후보가 TV 토론에서 6개월 초보 정치인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러시아를 자극해 침공을 불렀다고 폄하하고 조롱했습니다. 이러한 비하 발언이 영미권 최대 커뮤니티 레딧에 올라오면서 국제적 망신까지 얻고 있습니다. 그러나 젤렌스키는 러시아군의 암살 위협에도 미국의 대피 지원을 거부했습니다. 그는 대피용 승용차가 아니라 탄약이 필요하다며 조국을 지키자고 국민들에게 러시아에 대한 항전을 독려했습니다. 이제 그는 러시아의 침공에 맞서 키예프를 지킴으로써 저항의 구심점으로 떠올랐습니다. 극한의 상황에서 용기를 잃지 않은 지도자의 모습을 보인 것이죠. 러시아는 회담 중에도 젤렌스키를 제거할 용병 400여 명을 키예프에 침투시켰습니다. 그렇지만 젤렌스키는 국민의 항전을 독려한 지도자로 재평가되며 2차 대전 시 영국 수상 윈스턴 처칠에 비유되고 있습니다. 폴란드로 망명했던 포로셴코 전 대통령도 조국을 지키겠다며 소총을 들고 전선으로 나갔습니다. 외국에 나가 있던 우크라이나 청년들은 러시아의 침공에 맞서기 위해 속속 귀국하고 있습니다. 국방부에서 화염병을 만들고 도와달라고 호소하자 우크라이나 여인들은 화염병을 만들어 SNS에 인증샷을 올리고 있습니다. 젤렌스키는 우리는 지금 유럽의 이상을 위해 죽어간다고 호소했습니다. 젤렌스키의 격정적 호소는 러시아에 대한 강력한 제재를 망설이던 유럽 정상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젤렌스키가 이끄는 우크라이나의 거센 저항에 미국과 서방 국가들이 더욱 대담하게 무기와 자금 등을 지원하고 나섰습니다. 우크라이나의 뜻밖의 거센 저항에 푸틴이 당황한 듯합니다. 당초 이틀이면 키예프를 점령하고 우크라이나의 항복을 받아내리라던 푸틴의 계획은 보기 좋게 빗나갔습니다. 핵 위협 카드까지 꺼냈지만 오히려 전 지구촌의 집단 반발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미국, 독일, 스페인, 이탈리아, 포르투갈 등 세계 각지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반대하는 시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독일을 비롯한 EU는 분쟁 지역의 무기 수출을 금지한다는 오랜 원칙을 깨고 우크라이나의 대전차 및 적외선 유도 지대공 미사일 등 무기를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유럽연합은 러시아 항공기의 영내 운항을 전면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푸틴의 숨통을 죄려 금기를 깨고 있습니다. 중립국 스위스조차도 104억 스위스 프랑 약 13조 5천억 원에 달하는 러시아 자산을 동결하는 제재에 나섰습니다. 러시아와 협력관계인 산유국 아제르바이잔도 석유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러시아의 눈치를 보느라고 러시아 제재에 보폭을 맞추지 못하고 머뭇거렸습니다. 그러자 미국 조야에서는 한국은 6.25 때 다른 나라의 원조를 받고도 우크라이나의 참상을 모른 채 한다고 비난했습니다. 바이든은 대국민 연설을 통해 대러 제재 동창국에서 한국을 빼버렸습니다. 그리고 중국, 인도 등과 함께 반도체, 부품 등 원재료, 중간재를 러시아에 수출할 때 해외 직접 제품 규칙에 적용하는 국가에 포함시켜버렸습니다.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러시아에 수출할 때 일일이 미국 상무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우리 정부는 뒤늦게 전략물자 대러 수출 차단과 국제은행 간 통신협회, 스위프트 결제망 배제를 비롯한 독자 제재를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동맹으로서의 신뢰를 잃어버리고 뒤늦게 참여함으로써 모양새를 구겼습니다. 이번 전쟁의 본질은 미국과 러시아의 석유전쟁입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원인은 여러 요인이 뒤섞여 복잡해 보이지만 본질은 돈 때문입니다. 러시아의 주 수입은 원유와 천연가스를 팔아서였습니다. 러시아 수출의 50%를 차지하고 있죠. 러시아 연방 예산의 절반가량이 원유와 천연가스와 연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셰일가스가 개발되어 유럽에 팔게 되면서 러시아가 열받기 시작했습니다. 러시아의 가즈프롬이 50%를 투자하여 작년 9월 노르트스트롬 2를 완공했지만 미국의 입김 때문에 허가가 나지 않았습니다. 푸틴으로서는 장기 집권의 핵심 동력인 석유와 천연가스로부터 얻는 이권이 줄어드는 것을 좌시할 수 없었는지 모르죠.
러시아의 푸틴이 전쟁을 일으키면서 서방의 제재를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렇습니다. 푸틴은 여기에 철저히 대비했습니다. 서방의 제재에 대비한 러시아의 경제 요새화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바이든 정부가 최고 수준의 제재를 부과하겠다고 엄포를 놓았지만 푸틴 대통령은 이를 무력화할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침공을 감행한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러시아는 독일의 천연가스를 공급하기 위한 노르드스트롬2 가스관 사업 중단을 독일이 선언한 데 대한 반응도 그렇죠. 메드베데프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부의장은 오히려 이제 유럽은 곧 가스 1000입방미터를 2000유로에 사야 하는 멋진 신세계에 진입하게 될 것이라고 조롱했습니다. 러시아가 가스 공급을 끊으면 유럽 에너지 가격이 지금보다 3배로 뛰게 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유럽에는 천연가스를 무기 삼을 수 있고 만일의 경우 유럽 수출 손실분을 중국에서 메운다는 계산도 마쳤습니다. 2014년 중국과 합의해 최근 완공한 시베리아의 힘은 2800여 킬로미터 길이의 가스관으로 30년간 연간 최대 380억 입방미터 러시아산 가스를 중국에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러시아는 그동안 서방 제재에 대비해 외환 보유고를 6,310억 달러로 늘리는 등 내수 위주의 경제 요새화 전략을 취해왔습니다. 이는 중국, 일본, 스위스에 이어 세계 4위 규모입니다. 러시아 중앙은행의 외환 보유고는 구소련 붕괴 후 45억 달러까지 바닥났었죠. 그러나 러시아 주요 수출품인 원유와 천연가스 가격 상승에 힘입어 푸틴이 전담팀을 꾸려 밀어붙인 것으로 전쟁 실탄 확보의 성격이 강합니다. 이는 국내 성장을 제한하고 외부의 적에 대비하는 경제적 요새 확충에 집중한 결과입니다. 현재 러시아 국민 1인당 GDP는 1만 달러로 세계 51위입니다. 탈달러화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러시아는 또 미국의 제재를 무력화하려 자국 통화 시스템을 집중적으로 탈달러화했습니다. 러시아는 크림반도 침공 이후 달러 거래 규제를 받으면서 8년간 달러 비율을 47.1%에서 16.4%까지 줄여놨습니다. 지난달 러시아 중앙은행 지급준비금 비율은 유로화 35%, 금 22%, 위안화 13% 순이에요. 미국의 국제금융 결제 시스템에서의 퇴출 위협도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죠. 스위프트 퇴출에 대비해 자체 개발한 SPFS 시스템에 동유럽 국가들을 끌어들였어요. 중국 국제결제 시스템 CIPS, 러시아 국영결제 카드 MIR, 이란, 터키 등과 거래를 염두에 둔 러시아 국제 가상화폐 디지털 루블 등을 마련해 놨습니다. 외국인 투자에 대한 의존도 또한 낮췄죠. 지난해 미국이 러시아 국채 투자를 금지한 후 러시아 국채에 대한 외국인 지분이 20%까지 떨어졌습니다. 물론 이들 대비가 완전하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그 결과는 서방의 대응 강도와 전쟁의 승패가 말해줄 것입니다. 미국도 손 놓고 있지만은 않았습니다. 나름 또 충분히 대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번에는 미국의 노림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러시아의 목줄이 잡힌 유럽. 러시아가 겨울철에 우크라이나 사태를 일으키고 있는 것은 무엇보다도 고유가 상황을 발생시켜 자국의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에너지 안보 전략의 하나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유럽에 대한 가스 공급 열쇠를 쥐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엄밀히 뜯어보면 우크라이나 사태를 둘러싸고 미국과 러시아는 나름대로의 속셈이 있습니다. 미국은 러시아에게 노르드스트롬2 폐쇄를 경고해왔고 이번에 독일은 이를 단행했습니다. 러시아는 미국이 러시아의 유럽 에너지 시장 지배를 깨기 위한 수수라고 주장합니다. 유럽 천연가스 공급망에서 러시아의 영향력은 절대적이죠. 이미 유럽은 LNG 수요의 40% 이상을 러시아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천연가스의 90%를 수입하는 이탈리아가 모스크바 최대 고객입니다. 천연가스 사용량의 절반을 러시아로부터 들여오는 독일도 같은 처지입니다. 독일이 미국 주도의 러시아 제재에 적극 나서지 않았던 이유였죠. 독일이 이렇게 러시아의 목줄이 잡힌 건 탈원전 정책 때문입니다.
독일은 원자로 폐쇄 정책을 도입한 이후 전기료가 2배로 폭등했습니다. 미국은 러시아가 LNG를 무기화함으로써 유럽이 이에 끌려다니는 것에 민감하죠. 실제로 러시아는 지난해 12월 21일 러시아에서 시작해 벨라루스와 폴란드를 거쳐 독일까지 이어지는 야말 유럽 가스관 밸브를 잠갔어요. 그간 바이든 대통령은 러시아산 천연가스가 노르드스트롬2를 통해 유럽으로 수출될 경우 유럽의 러시아 의존도가 심해질 수 있다고 경계해왔습니다. 러시아 목조를 끊는 신의 한 수 에일라트 아슈켈론 루트. 트럼프 대통령 시절 프란체스코 교황과 시아파에서 가장 존경받는 아야톨라 알리 알 시스타니 지도자가 만났습니다. 같은 아브라함 자손인 종교계의 두 지도자가 만난 것이죠. 중동은 미국에서 셰일 오일이 개발되면서 1000만 배럴이 넘는 수요처가 사라지게 됐어요. 그런데 팔로초 상실로 체제 유지의 위기감마저 느낀 산유국들에게 트럼프 대통령의 사위 큐슈너가 매력적인 제안을 했습니다. 중동의 석유를 유럽에 공급할 수 있는 새로운 루트를 뚫자는 것이죠. 재정 적자가 누적되어 왔던 중동 산유국들에게 큐슈너의 제안은 거절할 수 없는 선물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땅을 가로지르는 에일라트 아슈켈론 파이프라인이었어요. 2020년 9월 아랍에미레이트, 바레인, 수단, 모로코는 이스라엘과 아브라함 협정을 맺고 관계 정상화에 합의했습니다. 그렇게 하여 에일라트 항구에서 아슈켈론 항구까지 약 254km가 파이프라인으로 연결됐습니다. 카타르의 유럽 천연가스 점유율은 5% 내외이기 때문에 2~3배까지 유럽 공급을 늘릴 수 있습니다. 여기에 이란의 천연가스까지 이 루트를 통해 공급된다면 노르드스트롬의 결손으로 인한 수급적 이슈를 모두 해결할 수 있습니다. 중동의 석유는 지금까지는 고비용 문제로 인해 감히 거들떠보지도 못했던 유럽 시장에 대한 장기적 판로가 개척되는 것이죠. 유럽 입장에서는 툭하면 밸브를 잠가버리는 러시아에게 휘둘리지 않고 안정적인 에너지 수급을 이룰 수 있게 됐습니다. 미국은 에너지 안보를 제공해주고 유럽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게 됐습니다. 신냉전을 통한 양극체제. 20년 전부터 서방 측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사태를 두고 끊임없이 갈등을 지속해왔습니다. 그래서 유럽연합은 우크라이나가 어느 편에도 속하지 않는 중립국 상태를 유지하기를 원해왔어요. 그러나 미국은 우크라이나를 나토에 가입시키는 것을 지속해서 추진했습니다. 유럽연합은 독자적 목소리를 구축해오면서 메르켈 총리를 주축으로 영미 영향력에서 벗어나려고 시도해왔습니다. 영미 입장에서는 유럽연합이 독자적 목소리를 내고 나토에서 이탈하는 것을 우려해왔습니다. 그런데 러시아라는 적대적 국가를 설정해 놓으면 유럽 국가가 나토나 영미 품에 있을 수밖에 없죠. 신냉전이 시작되면 미국은 유럽연합을 얻습니다. 비록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수중에 들어가더라도 유럽연합은 서방 진영에 남게 되죠. 중국과 러시아가 명백한 적이 되면 유럽은 어정쩡한 자세를 유지할 수 없습니다. 중국의 경제 성장률 저하. 우크라이나에서의 전쟁은 미국에는 또 하나의 이득이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중국의 경제 성장률을 낮출 수 있다는 말입니다. 2020년 중국의 GDP가 미국의 70%를 돌파했습니다. 지난해에는 단숨에 80%까지 치고 올라갔습니다. 중국이 그야말로 미국을 턱 밑까지 쫓아온 형국이죠. 패권 전쟁을 치르는 미국으로서는 중국의 성장을 저지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원유 가격이 배럴당 $100에 근접했습니다. 중국의 경우 원유가 $10 인상은 0.8%의 성장률 저하와 0.8%의 인플레이션을 불러옵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망의 소득이 있습니다. 중국은 베이징 올림픽을 앞두고 오미크론 확산으로 인한 극단적인 봉쇄 정책을 펼쳤기 때문에 소비 부진이 심각합니다. 그래서 작년 12월 지준율을 8.4%로 0.5%포인트 인하한 데 이어 1년물 정책금리를 2.95에서 2.85로 10bp 인하했습니다.
공급망 차질로 인한 인플레이션은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을 풀고 있는데 외부 위기로 통화 성수가 줄어들면 돈을 푼 의미가 없어지죠. 남들은 다 돈줄을 조이고 있는데 혼자서만 돈을 풀고 있으면 화폐 가치가 하락합니다. 미국의 양적 완화로 중국으로 들어갔던 달러는 빠져나와서 도로 미국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금리 인상 효과 때문에 외화 부채로 인한 이자가 늘어나면 중국 기업의 부실도 심각해질 것입니다. 이래저래 미국으로서는 손해볼 일이 없는 셈이죠. 연준 금리 인상 감속 기대감. 세계 경제가 공급 병목 현상으로 물가가 급증하여 최대한 빨리 금리 인상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경기가 다 회복되지도 않았는데 금리 인상을 하면 회복되던 경제에 큰 충격을 줄 수 있죠. 그런데 이런 지정학적 위기가 발생하면 시중에 돌던 돈이 안전자산이나 예금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통화 승수가 감소합니다. 금리를 인상하지 않고도 금리 인상의 효과를 볼 수 있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빅스텝이 예견되던 3월 금리 인상은 베이비 스텝이 될 전망이 우세해졌습니다. 미 10년물 국채금리도 2.045에서 1.97로 진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기축통화권 방어. 양적 완화로 돈이 많이 풀렸습니다. 시중에 돈이 많이 풀리면 물가는 상승하죠. 왜냐하면 밀턴 프리드먼이 말했듯이 인플레이션은 언제나 화폐적 현상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물가 상승으로 달러 가치가 하락하면 사람들의 달러 선호가 줄어들게 되죠. 그러면 미국 달러는 기축통화권을 잃게 됩니다. 그런데 전쟁 때문에 유가가 오르면 사람들은 돈이 많이 풀려서 물가가 오른다고 생각하는 대신에 러시아 때문에 유가가 오르고 물가가 오른다고 생각하게 되죠. 시장이 불안해지면 사람들은 안전자산을 찾게 되잖아요. 결국 금과 달러를 찾게 되고 달러의 기축통화권은 유지됩니다. 러시아 제재의 체프 카드는 러시아의 주력 산업인 에너지를 직접 제재하는 것입니다. 원유가스는 러시아 국내 총생산 GDP의 20% 이상을 차지합니다. 러시아는 전세계 원유의 12%, 천연가스의 17%를 생산하죠. 세계 최대 천연가스 수출국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카드를 섣불리 쓸 수는 없습니다. 만일 제재로 러시아산 원유와 가스의 공급이 끊기면 미국과 유럽이 겪을 부메랑 효과로 서방이 엄청난 고통을 겪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국제 유가가 150달러까지 오르게 된다면 세계 경제는 엄청난 인플레이션 악화를 초래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제재가 러시아를 억제하는 데 실패한다면 에너지 공급에 대한 직접 제재도 나올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뒤에 숨겨진 러시아와 미국의 속내에 관해 알아봤습니다. 러시아는 전쟁을 준비하면서 외환 보유고 확대, 탈달러화 등 서방의 제재에 미리 대비했습니다. 그러나 미국 역시 에일라트 아슈켈론 파이프라인, 신냉전을 통한 양극체제, 중국의 경제성장률 저하, 기축통화권 방어, 연준 금리 인상 감속 기대감까지 다각도로 거의 예술에 가까울 정도로 플랜을 짜고 러시아가 전쟁의 트랩을 건드리기를 유도한 느낌입니다. 이렇게 모든 국제적인 전쟁의 뒤에는 겉에 드러난 명분보다 강대국의 이해관계가 자리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더 많은 노출을 위해 구독과 좋아요를 꾹 눌러주시면 많은 힘이 됩니다. 다음엔 더욱 좋은 자료로 여러분을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